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또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과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앙,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이대로 가다가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인류 멸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사투까지 취재해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현실판 인터스텔라가 등장했습니다. 현실판 인터스텔라요? 아니, 그렇게 새로운 행성을 찾는 게 가능한 거예요?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 이 자리에 참석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The limit that confronts us now is the great void between us and the stars. But now we can transcend it. With light beams, light sails, and the lightest spacecraft ever built, we can launch a mission to Alpha Centauri within a generation. 라며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상황에 대비해 브레이크스루, 즉 돌파구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그럼 이 프로젝트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는요, 초소형 우주선 무려 약 1000개를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우주 궤도에 다다르면 초소형 우주선의 돛이 확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때 지구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서 우주선에 가속을 붙여주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탐사선, 우주선이 1000개나 되니까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돼요. 네, 워낙 이 방대한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그렇죠. 한 개라도 찾으면 좋긴 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초소형 우주선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 4.37 광년, 약 40조 킬로미터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인데요. 현재 우주 기술로는 알파 센타우리에 가려면 수만 년이 소요가 되지만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의 초소형 우주선은 말이죠. 2만 년도 아닌 약 30년 만에 무려 수천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아하. 그다음 이 수천 개의 초소형 우주선들은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행성을 조사한 뒤에 이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 주는 것이죠. 왜냐?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서죠. 제2의 지구. 자, 과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진짜 위기인가. 영화처럼 지구를 떠나는 일이 언제는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예언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부디 인류를 구원할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지구인을 구원하는 제2의 지구는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에 성공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doomsd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자, 그 이유. 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구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인류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가 불과 50년 뒤면 고갈될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날로 심각해지는 극심한 환경 오염 역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인도에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연간 약 23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야, 너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그 제2의 지구는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뭐 당장 닥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구인들이 숨 쉴 수 있는 제2의 지구 찾기 프로젝트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인들을 구원할 제2의 지구 후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2016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B. 이 행성을 지구인들의 이주지 후보 1순위로 꼽은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태양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이점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된 지표면에는
생명체의 필수 조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성의 모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고 빛도 1000배가량 약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다행이다. 마실 물은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정말 희망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을 거고 그렇죠. 물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산소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후보입니다. 역시 나사가 강력히 밀고 있는 후보인데요. 2018년 나사가 발견한 행성 케플러 1649c입니다. 행성의 크기도 지구와 비슷한 1.06배. 사이즈 비슷하대. 비슷하죠. 어. 게다가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이 지구와 비교했을 때 75% 정도 돼서요. 표면의 온도 역시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적정한 것 같은데 지구 약간 쌍둥이 느낌 같은 느낌. 크기도 비슷하고. 네. 앞으로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우주 연구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제2의 지구 찾기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파멸하는 날, 이른바 아포칼립스를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 사는 알렉스 메이슨.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의 나이는 19살입니다. 19살 메이슨은 8년 전인 11살부터 지구 종말에 대비해왔습니다. 자, 2012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뉴스를 접하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이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명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에 돌입한 메이슨. 근데 무슨 마음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접하면 덜컥 겁이 나죠. 그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위기 뭐 뉴스 보면은 두려움이 들어요. 어른들도.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메이슨이 무려 8년간 준비해온 지구 종말 대비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이슨이 정말 한 몸처럼 언제나 어디든 메고 다니는 배낭이 있는데요. 이 배낭에는 쌀, 통조림 등 비상 식량뿐만 아니라요. 혹시 모를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용품이 갖춰져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임시 대피소, 설치 방법과 숲에서 식량을 구하는 기술을 연마, 또 실전처럼 정기적으로 숲에서 밤을 보내면서 생존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슨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구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일명 프레퍼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인별그램에 프레퍼를 검색하면 무려 40만 개 이상의 피드가 올라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프레퍼족들은 서로 너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혹시나 모를 재난이나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많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우리보다 더 현실로 느끼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재앙으로부터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을 구원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일명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는 벙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비보피 엑스포인트. 그 어떤 재난, 재앙에도 끄떡없이 무려 약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입니다. 벙커 마을이요? 5천 명을 수용한다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위치한 비보피 엑스포인트는요, 무려 575개 벙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967년까지 미 육군의 폭발물, 탄약 등을 저장하던 군용 창고를 2016년 세계적인 벙커 제작 업체에서 매입, 이후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벙커 마을로 개조를 한 겁니다. 폭발물을 보관하는 군용 창고면 뭐 안전성 면에서 믿음이 가네요. 네, 그거 뭔가 이렇게 터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네. 거죠. 575개 각 벙커는 물, 가스 등의 투과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강철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핵폭발, 생화학 무기,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다고 하고요. 와. 또 넘사벽 스펙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폭탄 100톤이 터지면 네. 500m 의 콘크리트 건물 절반이 초토화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위력의 2배 이상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커에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무려 1년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생존 가능하도록 식량뿐 아니라 의료시설 등 생활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안락한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일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현실 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네.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수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역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 오염 피해 사망자는 2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 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 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폭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 아, 이거는 너무 살벌해. 이건 진짜 못 막지 않나? 진짜 여러 가지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마겟돈 맞아요. 영화 그죠. 네. 영화 아마겟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예상 피해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지난 4월 다행히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1998 5R2. 이 소행성의 규모는요. 직경이 최대 4,000m.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고요. 총알보다 약 9배나 빠른 시속이 약 3만 킬로미터. 뚫렸겠는데? 이런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다가 지구와 약 6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비일비재예요. 그러지 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행성 엑소1이 약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고요. 지난 5월에는 소행성 1997BQ 역시 지구로부터 약 61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면 한 지역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니, 소행성이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지 몰랐네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직경 약 15m, 네. 무게 약 10톤,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폭발해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7,000여 채요?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초속 14.6km의 소행성이 낙하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약 880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사에는 2175년에서 2199년 사이 소행성 베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건 좀 크구나. 참고로 소행성 베누는 무게가 약 780억 킬로그램, 직경이 최대 500m로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크기의 암석인데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9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제발 제발이지, 780개 다 제발. 날아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될 거며 빨리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를 막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한 논문의 사전 공개 사이트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캐나다 유수의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생물 정보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 따르면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섞인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괴물 바이러스라니. 그리고 이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바이러스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했는데요. 이제 만나지 마라. 그러면 안 이 돼. 두 바이러스의 재조합으로 인한 바이러스 X가 두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대 치사율이 무려 37%지만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 수,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는 0.9명으로 전파력은 낮았고요. 반면 코로나19는요, 잠정 집계된 재생산 지수는 3.15명으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이러스의 치명점들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악의 바이러스 X가 나타난다면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때 사망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절대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2003년에 유행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재조합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변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아직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네. 수도 아니,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물. UN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산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산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 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은 더 파괴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